조변은 참 그림 같죠? 맞아요. 우리 지제부 주변에는요 깨끗해야 돼요. 최근에 갈색나기 매미충 있잖아요. 네, 갈색나기 매미충이나 미국 천녀벌레 같은 경우에 처음에 부화했을 때 얘네들이 서식하는 위치가 어딘가면 여기에요. 이 지점이에요. 처음부터 나무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간부 주변은 저렇게 이제 깔끔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생을 키우는 게 좋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주간부 갈라지는 동해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지는 이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아시죠? 이거 그대로 두면 저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걸 랜딩하면 괜찮은 거 아시죠? 요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주간부를 감싸고 지금 이건 어때요? 이건 주간부가 아니에요. 상당히 위에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일소 피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여기다가 신문지나 장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햇빛을 막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 노임이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떠세요? 이거 연결됐어요? 이거의 시발이다. 네, 이거의 시발이에요, 그죠? 요게 지금 전정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등면을 보호하는 뭔가를 하나씩은 이렇게 두셨을 거예요. 두셨는데 아마 얘도 지금 나온 각도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착과량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가지들이 전부 다 너무 많이 쳐졌죠, 그죠? 그러니까 등면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여기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이 원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덮어둔다든지 지금 여기 하나 뭔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딱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난 애들은 자르면 안 돼요.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대로 두셔가지고 얘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얘가 성장하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 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얘 이 표면을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성장해서 그늘을 지워서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성장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그 측면에서 이게 보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육 이상 증상이에요. 요게 이제 작년에 추위였었거든요. 저희들 지역에 추위 농사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분 되시는데 정상적으로 수확하신 분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확하셨을까요? 조기 수확하셨어요. 조기 수확. 제가 한계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계는요. 얼마나 40도, 50도의 그 한계가 아니에요. 1도만 정상적인 온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어떠세요? 이 오갈병이 몇 년에 한 번씩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갈병에는 석회 보르데기 좋던가요? 석회 융합제가 더 좋던가요? 해보시니까 이 오갈병의 피해가 별로 없으셨나 보다.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오갈병은 석회 융합제가 좋아요. 석회 융합제. 그래서 이 오갈병이 많은 과원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약을 석회 보르데기보다 석회 융합제를 치게 했고 세균구멍병, 탄저병, 제비무늬병 특히 이제 세균구멍병이 많은 과원에서는 방보다는 석회 보르데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 방제 체계를 보면 석회 융합제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석회 보르데기를 치는 거가 아주 기본적인 그 방제 패턴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예, 노린재잖아요. 이거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린재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린재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굉장히 육아기 때, 어릴 때. 아까 보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 잎이 성장하면서 완전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가서 저걸 방제를 하는 건 좀 늦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언제 가해를 했을까요? 노린재가 가장 그 열매의 가해를 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 핵이
지금 물론 이 안에 그 씨앗 그 핵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물질을 노른자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육아기 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노린재 쪽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노린재도 그 해마다 이 발생 양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느 해는 좀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찍이, 아까 그 신초 가해하는 그 장인 노린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찍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찍이 예찰을 통해서 방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고, 이제 5월달이 세포분열기인데 수분 수정되고 난 다음 사실 그 5월달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상품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세포분열기 때 가장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복숭아에서는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물거나 이랬을 때 이 시점에 물 푸고 물 관리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헤카리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5월달은 양분 전환기. 이 5월달까지 5월 한 20일 정도쯤 될 거예요. 이때까지도 저장 양분에 의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때 있는 그 전에 있던 잎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산하는 그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하는 양분 자기가 쓰기도 바빠요. 열매로 주진 못해요. 열매로 주진 못하는데, 이 양분 전환기가 지나면 이때부터는 잎에서 생산되는 광합성 물질들이 이 열매로 가요. 열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뭐를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잎들이 모든 잎에서 전부 다 광합성 그 산물들이 잎으로 다 그 열매로 다 가면 그 열매는 또 저장 양분에 의한 그 성장과 동화 양분에 의한 성장, 이게 집중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처럼 경액기다운 그 성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료나 이런 걸 주지 않았지만, 추비를 주지 않았지만도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5월달에 저가를 가지고 세력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봉지 싸려고 이제 최근에는 봉지 싸는 게 점점 당겨지잖아요. 이제 그 롭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는데, 당겨지다 보니까 일시에 적과를 하고 점점점 빠른 시일 안에 이 적과를 마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5월달의 양상 자체가 양분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4월달 5월 초까지의 어떤 그 저장 양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정매, 적화, 적과까지도, 일부 적과까지도 그런 노력들의 결과가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건데, 여기에 동화 양분에 의해서도 양분이 공급되다 보니까 양분이 집중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적과를 너무 빨리, 너무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면 헤카리만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도장성으로 클게 눈에 보이시죠? 그죠? 이런 거 아예 기부에서부터 확 떼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적시면 해보시죠. 그러면 양쪽으로 이제 결과치가 막 나오긴 하겠지만, 뭐 한 개 내지 두 개, 최소한 두 개는 나올걸요? 네, 그래서 그 공간, 좁은 공간 안에서 더 우거짐은 더 있어요. 더 있지만, 그래도 기부부터 완전히 잘라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뻗기 시작하면서 금방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도장지를 발생하지 않게끔 영양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과원에 이런 도장지가 많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 영양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많은 영양분을 내가 이거 막 적심하고 잘라내고 뭐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비료 주는 양, 대비 주는 양을 줄여서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 이후의 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저장양분은 변화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4월달, 5월달 그 양분과 관련, 그 우리 복소나무의 성장과 관련해서 저장양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착과량이 비슷한 수령의 그 나무였었거든요. 225개와 139개는 다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9개에서는 상품화율이 거의 한 80%였어요. 225개 착과를 시켰는 여기에서는 상품화율이 40%도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반도 못 땄어요. 반도 못 땄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 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달아가지고 많이 달아야 딸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달면 딸 게 더 없어지고 덜 달면 딸 게 더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됐다. 그리고 착과량이 적잖아요. 착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있잖아요. 나무가 더 건강합니다. 나무 표피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같은 수령이라도 착과량이 많았던 나무와 착과량이 적은 나무가 같은 품종이다 보면 착과량이 적은 나무가 훨씬 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착과량을 적게 해놓고 시비 관리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착과량 많은 225개 착과량 했던 것만큼 시비를 해놔놓고 뭐 130개를 달아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양분을 좀 끊어보자. 기비도 좀 끊어보고 추비도 좀 끊어봐라. 끊어보면 좀 덜 달아는 건데 그러면 열매 하나 더 따라. 열매 하나. 신초를 뭐 적심을 하거나 신초를 따내는 걸로 하지 말고 열매를 하나 더 따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원의 적정 그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상기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본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일본 복숭아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일본 복숭아고요. 이게 우리나라 복숭아. 근데 일본 분들이 처음부터 저랬을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을 좀 많이 쫓아다닐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랑한 게 뭔가면 나무 하나에 그 많은 양을 자랑했어요. 많은 양을 자랑했는데 그게 그 전에도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한 5, 6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달라졌어요. 착과량이 확 줄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거 이중봉지입니다. 이거 이중봉지예요. 일본 분들 이중봉지 사용 안 했어요. 그냥 호봉지 사용했고요. 그때부터 이분들 바닥에 타이백 소재 그 반사필름 있잖아요. 사과에서나 쓰는 그거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중봉지를 쓰는 거나 타이백 그 소재 반사필름을 쓰는 게 목적이 뭐예요? 병해충이에요. 영양관리예요. 목적이 색소. 맞죠. 전적으로 세계예요. 세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 자랑할 때는 우리한테 자랑할 때는 착색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착과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는 착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봉지도 쓰게 되고 이중봉지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반사필름도 깔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최근에 착과량을 확 줄여버려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일찍이 이상기상을 경험했어요. 어쨌든 우리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과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착과량을 줄이시라고 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박스가 주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실제로 이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재배 환경, 기상 환경이나 토양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몰려서 착과량을 강제로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요. 여러분들 과원에 맞는 착과량을 찾아가는 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이게 이상기상과 맞물려서 그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저희들 급성 세균 분홍병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해입니다. 약해. 생리장애를 이야기하면 가정장애 타는 어떤 그 가리 결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왜 얘만 그러냐고. 얘만.
가리 결핍이 나는 거는 아랫잎에서 많이 나거든요. 나머지는 멀쩡한데. 근데 이 어떤 경향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살포한 SS기 지나간다든지 약을 칠 때의 그 동선하고 겹쳐요. 더더구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거, 약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공공병처럼 보이시지만 최근에 친환경 제재 있잖아요. 친환경 제재 소재들이 대부분 다 뭔지 아세요? 가장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병해충 방제 친환경 소재. 유황, 맞아, 유황. 홍토 유황. 유황, 황 성분이라든지. 이왕이랑 네. 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그 동계 방제로 쓰시는 석회 유황합체, 석회 보르데 이거 전부 다 친환경 제재로 쓰거든요. 이 소재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식물 추출물, 병 방제에 있어서는 황이나 동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황이나 동이 제일 큰데 동계 방제에 사용하는 약들이 석회 유황합체, 석회 보르데 알카리성 약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유효항 농약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 효용성이 이제 최대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약간 산성, 약산성. 그러니까 한 5.5 pH로 따지면 한 5.5 정도. 근데 이 그 석회 보르도액이나 이런 쪽은 보면 석회 보르도액 처음에 제조했을 때는 막 13, pH 13 막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뿌렸을 때 pH 한 9, 8 이 정도로 떨어지면 약효가 없다고 그래요. 네, 약효가 없다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효항공약 주기적으로 이때는 쳐야 되잖아요, 지금 생육기 복숭아 봉지 싸놓고 나선 다음에 치시는데 지금 저쪽에 저 빨간 거 좀 보이세요? 수확, 복숭아, 수확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 유효항 농약 치는데 수확 인접해가지고 못 치는 거예요. 치지 못하시니까 그 친환경 제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환경 제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알칼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성의 어떤 그 약산성의 어떤 그런 그 소재를 계속 쓰시다가 이걸 이렇게 딱 쓰시면 혼용은 안 했지만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지금 석회보르도에 치고 난 다음에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절대로 치지 말라고 근접 살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농약들 좀 있잖아요. 유효화학 농약 안에도 그런 농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제재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환경 제재 이렇게 쓰실 때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아니 그게 효용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쓰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그 약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요거는 그 아랫잎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요거는 뭔가면 요것도 이제 수분 스트레스, 특히 이제 경사지 밥 있잖아요. 경사지 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지중 점적으로 이렇게 관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스프링클러로 하시잖아요.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관수를 하시다 보면 저 위에 하고 이 밑에 하고, 물론 이제 압력 보상에 의해서 똑같은 양은 주어져요. 경사지 저 위나 이 위나. 근데 똑같은 양이 주어지면 저 위에 나무가 100을 먹었다면 이 밑에 나무는 물을 얼마를 먹어요? 100 이상 먹잖아요. 왜냐면 경사가 지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뿌리가 물에 잠겨 있는 그런 기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이상 증상에 의해서 이렇게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좀 진 데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관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좀 잘라줄 필요가 있어요. 잘라서 배수를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제가 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서 요거를 시정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안장과 뭐 따내셔야 되죠. 아니 요거 이렇게 똑 따내면 요 나무 요 열매 정상적으로 수확하는 거 해보셨어요? 네. 네, 돼요, 그죠? 돼요. 됩니다. 일찍이 거기 따시면. 네, 따면 돼요. 요 이제 응애 요거 아까 보여드린 노린재, 응애나 노린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생 재배도 의미가 있습니다. 초생 재배를 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맘때 저희들 그 센터에 포장이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요 모습 보이면 요 살짝만 이렇게 열어보면 반질반질해요. 그 안에 뭐 있을까요? 진딧물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원래는 진딧물도 없을 것 같아요. 복숭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부분이 이 물과 관련된 부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그런데 여기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밭에 이 복숭아 밭에 뿌리는 물에 잠겨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밭 겉에서 봤을 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은 안 보이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가운데 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는 만약에 괜찮았다고 치면 작년에 우리가 극한 강우를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유공간 다 들어있어요, 그죠? 유공간 들어있고 이 안에 여기에 유공간 묻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여기에 못 묻었을 때 차선철으로 여기에 이제 묻는 그런 거 생각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도 유공간 내지는 면겁배수 아주 뚜렷한 면겁배수 해야겠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로타이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참 궁금해요. 이렇게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치는 게 좋아요? 안 치는 게 좋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빠져서 못 당겨. 빠져서 이 안에 빠져서 지금 로탈 치면 빠져서 못한. 그러면 땅이 엄청 좋으신 땅. 심하면 빠져 못 당겨. 그런 밭은 초생 반드시 하세요. 초생들. 유목대는 가능한데 어지간하면 로탈이 이렇게 살짝 치는 건 괜찮습니다. 살짝 치는 건 괜찮은데 초생 재배를 해야 돼. 더 유리하다. 지금 여러분들 전정 다 하시고 전정 뭐 벌써 다 파쇄 다 하셨죠? 그 파쇄한 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밭에 다 돌려주셨어요? 네. 이제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결과지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단가지. 아까도 결과지 동계전쟁 할 때 결과지를 많이 남겨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세력이 좋은 아주 그 장가지라든지 그 비율이 높은 그런 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가지 내지는 중가지가 많은 세력이 안정된 그런 과원에서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일본 모습인데 극단적인 단가지 형성이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단가지가 아니라 중가지 내지 장가지가 되면 아마 햇빛이 안 들어갈 걸로 안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양 pH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농약을 희석에 사용하는 물이잖아요. 그 물의 pH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pH가 8이고 이거는 6.7인데 극단적으로 응애약 같은 경우에 만약에 6.7을 100으로 놓고 보면 8.0은 60밖에 안 된다고 해야죠. 60. 물론 약효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약은 굉장히 그 pH 버퍼가 굉장히 크고 pH 거의 5에서 7.5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농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약효의 지속 기간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반감기라는 말을 하거든요. 약효가 이제 줄어드는 반감기. 특히 이제 응애약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팍팍팍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농약에 사용하는 희석물 요 pH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 8.0 같은 경우는 응애약 치실 때는 저 보정 좀 하셔야 돼요. 빙초산이라든지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성 물질을 조금 넣어가지고 pH를 떨어뜨린 다음에 쓰셔야 돼요. 응애 방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특히 저는 이거 침투유행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그 우리 살충제는 침투유행성이 있어가지고 침투유행성 내지 침갈성이 있어가지고 약이 묻지 않는 그 뒷면까지도 약효가 가는 그런 소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응애약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응애학 같은 경우는 꼼꼼히 쳐야 한다. 앞뒤 잘 붙게. 지금 요거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서 이거 진딧물 이렇게 표시가 돼요. 29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살충제, 살균제 이거는 다 아시죠? 살충제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작용 기작인 거고 살균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이렇게 되는데 29번 정도면 이거 굉장히 그 최신약이에요, 그죠? 최신약인데 저는 여기에서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맨 윗부분 작물 배합기를 포함하여 광화 건축을 이용하는 시설 작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복숭아 개화가 좀 빨라지고 이상기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숭아꽃 지고 난 다음에 첫 방제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죠. 사실 살균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균제는 꽃이 만개 이후에 한 3일 있다가 이제 우리가 치라고 하는데 그때 살균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살충제는 안 돼요. 살충제는 아까도 우리 봤지만 밥은 먹여보면 죽잖아요. 벌에 치명적이고.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칠 수 있는 거는 요런 약은 좀 가능하겠죠, 그죠? 3A나 4A 뭐 그런 농약, 스피로도 몰드계라든지 니코틴 계열이라든지 유기인계라든지 이런 그런 농약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이런 농약을 쓰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세균공학병인데 봉지 씌우기 전 방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우리가 이제 이 세균공학병이 사실은 개화 만개 이후에 첫 방제약을 세균공학병 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항생제.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지금 최근에 이 세균공학병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예방 위주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봉지 싸기 전에 철저하게 방제가 필요하다. 이 복숭아 순나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이건 계속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만생종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애인데 요거 이제 교육을 하는 때 이거 순나방, 심식나방 서로 짝짓기를 못하게 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 소재인데 요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한 해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연히 계속 하면 할수록 효과는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4월달하고 7월달에 4월달에 한 80% 걸고 70% 내지 80% 걸고 7월달에 추가적으로 한 20% 내지 30% 걸어가지고 순나방하고 심신나방을 이제 방지하는데 만약에 이제 조생종이 많은 것 같으면 굳이 뭐 7월달에 추가로 하는 거는 필요 없이 4월달에 100% 전부 다 걸으셔도 돼요.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원 안에다가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이건 노린재 트랩인데 노린재 트랩은 여기저기 있는 그 노린재가 찾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원 안에다 두면 밖에 있는 노린재가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고 과원 바깥에 둘레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제가 농약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